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의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기술적이고 어려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율주행차 얘기인데요. 사실 지난해에 준비를 좀 했었는데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한 해가 늦춰진 2021년에 이거를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율주행차 중에서도 이제 통합제어기 관련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통합제어기가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동차라는 어떤 그런 장치는 기계 장치예요. 거기에 뭐 나사 하나부터 해가지고 엔진 부품이 모여서 엔진을 만들고 엔진과 변속기, 미션, 서스펜션 이런 기계 부품들을 조합을 해서 뭔가 자동차가 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주행 성능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해내는 것, 이것이 자동차 회사의 역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을 보통 글로벌 OEM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OEM이라 그러면 이제 위탁 조립을 하는 그런 회사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한 3만여 개의 부품을 조립을 해서 원하는 품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종의 좀 마에스트로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을 OEM이라고 부르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런 조립을 하는 회사가 최상단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가 이제 전장화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자장치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어봉이 있었잖아요. 우리 옛날 차를 보면은 기어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힘으로 이렇게 변속을 하는 그런 기계 장치였고,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래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내가 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런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브레이크 패드를 잡아주는 그런 기계 장치였고, 여기에 조금 더 더해지면은 일종의 유압식, 뭔가 어떤 장치를 더해서 나의 힘을 더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계가 좀 작동을 했었습니다. 창문 같은 경우도 옛날 차 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갖고 창문을 열고, 지금은 이제 전동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장화가 된다는 거는 개별 부품들이 전장화가 돼서 사람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전장 부품이긴 하지만 그 전장 부품을 다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자동차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역량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장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도 이제 기어봉이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자적인 신호만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새는 버튼식도 나오고 아니면 다이얼식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또 변해가는 거냐면은, 이제 자동차가 기계 자동차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일종의 모바일 폰 같은 디바이스가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럴 때의 전장화는, 이 전장화가 이루어질 때 개별 부품이 전장화가 된다는 거는 그 개별 부품이 독자적인 반도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안에는 굉장히 많은 반도체, MPU가 들어가게 되는데, 전장 부품마다 다 들어가니까 보통 자동차 한 대에 한 200여 개, 200여 개의 반도체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각 200개의 어떤 반도체 칩과 200개의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모바일 폰이나 핸드폰을 쓸 때는 제일 중간에 중앙 처리 장치가 있잖아요. 일종의 CPU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 건데, 그것처럼 이게 스마트 모빌리티로 진화를 할 때는 그런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해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은 사람이 다 운전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조작하고 하지만, 이게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은 뭔가 기계적으로 뭔가를 인지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연산을 하고, 그걸 연산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국 제어를 하는 그런 장치들이 뭔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두뇌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구현해서 상용화를 시킨 회사가 바로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1세대 모비라이부터 해서 엔비디아의 칩셋을 거쳐서 지금 독자적인 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모델 3 같은 경우는 어떤 기본적인 전기차의 어떤 그 성능과 관련된 그 기계 장치가 당연히 있는 거고, 그 위에 이 장치를 제어하는 통합 칩셋과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테슬라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가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기존의 어떤 테슬라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도 자동차 회사가 여기를 못 따라가는 이유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기계 장치를 만드는 데는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통합적으로 제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IT 회사들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갖기 굉장히 힘든 역량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 전 세계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자동차하고 테슬라가 구현한 그 스마트 모빌리티는 아예 이 두 산업군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정도로 기술적인 차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다릅니다. 여기를 구현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명백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니오 같은 경우는 중국 자동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역량을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니오 같이 어떤 통합 제어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곡선을 명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기차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자동차 회사들, 글로벌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지난해 판매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하이브리드라든지 어떤 수소라든지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코로나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플랫한 그런 정도의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테슬라나 니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다행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대차가 뭔가 로보틱스라든지 UAM이라든지 미래 모빌리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평가를 받은 거고,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에서도 여전히 그 기계를 만드는 쪽에 어떤 많은 연구진들이 투입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루아침에 IT적으로 바꿔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각 현가장치면 현가장치, 조향장치면 조향장치, 이거를 다 개별로 만들어서 연구하던 것을 통합적인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반도체 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이질적인 문화인데다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처음으로 현대차가 자율주행 관련한 통합 제어기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것까지 공개를 했네, 현대차가 이전하고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자신들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여주고 뭔가 현재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정보를 줍니다. 이전까지 어떤 그 현대차의 문화에서는 뭔가 자극을 개발해서 그 소비자들한테 보여줄 때까지 그 기술 자체를 설명하거나 보여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 데이라든지 자율주행 데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차도 충분히 많이 좀 이번에 뭔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여기는 개별 센서 단계인데요. 2015년부터 17년까지 개발을 해왔다라고 얘기하는 개별 센서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장 부품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방 카메라를 달고 전방 레이더를 달고 후측방 레이더를 달아서 기본적으로 차량의 어떤 운전을 보조해주는 기능을 하는 이런 전장 부품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동차 회사가 스스로 뭔가 자동차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외부에 있는 어떤 괜찮은 것들을 가져다가 차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모빌아이의 전방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통합 제어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를 몰라서 제가 레고 블록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개별 센서라고 하는 거는 밖에 있는 어떤 완성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뭔가 이런 장난감, 요런 장난감, 요런 장난감, 요게 완성품을 가지고서 세 개를 가지고 놀 때는 그냥 놀려면 놀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응용해서 뭔가를 바꿔서 다른 장난감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어떤 그 카메라에 어떤 인지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판단을 하고 제어를 하는 마지막 시그널을 내보내주는 그런 완성품의 형태의 부품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이게 개별 센서 단계에서 2017년까지 있었던 현대차의 어떤 그런 방식이었다가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통합 제어라는 말을 드디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통합 제어 시스템에서 여기에는 이제 보면 가운데 에이다스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카메라나 전방 레이더나 전측방 레이더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전측방 레이더라는 게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눈으로 보면은 이게 전방을 볼 수도 있고 옆을 볼 수도 있고 뒤를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 앞을 보는 애가 프로세싱하는 그런 방식하고
측방을 보는 우측방을 보는 애가 어떤 프로세싱을 하는 방식하고 뭐 뒤에서 보는 애가 프로세싱을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얘네는 뭐 이렇게 앞에 보는 때하고 완전히 다르고 옆에 볼 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합적인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에이다스 통합 제어를 하는 방식의 어떤 1세대 통합 제어기를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이제 뭐 하이웨이 드라이빙 시스템, 뭐 우리 현대차 타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속도로 같은 데 가서 해보면은 어떤 게 운전대가 뭐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차선 안으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뭐 차량 간의 간격을 조절하고 아니면 속도를 정해주면 속도를 조정해주고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을 해서 뭐 속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지역에서는 뭐 속도를 좀 줄여준다거나 이런 식의 기능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통합 제어 1세대를 통해서 2019년까지 개발을 완료했고 이게 뭐 G90 같은 뭐 GV80 이런 자동차들에 들어가 있는 이런 통합 제어 1세대가 지금까지 현대차가 상용화시킨 그런 통합 제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했던 2세대 통합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그림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단순해진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각 개별 센서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통합 제어의 기능을 다 그 통합 제어기로 다 몰아넣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 그림에 보면은 일단 드라이빙 뭐를 하고 있는 판단하는 여기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옆에는 VP라 그래가지고 비전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MCU 옆에 있는 CPU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인텔의 덴버튼 16코어 어떤 CPU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성능 프로세서 칩인데 반도체 칩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다른 센서들은 이제 여기서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쓰던 인지하게 된 데이터를 다 통합 제어기로 넘기는 거예요. 여기서 넘기고 저기서 넘기고 그 많은 데이터들이 통합 제어기에 모여서 같이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 통합 제어기를 통해서 동시에 명령을 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인텔의 덴버튼 CPU도 굉장히 좋은 CPU입니다. 이 CPU가 굉장히 고성능 칩인데 여기는 사실 뭐 엔비디아의 GPU를 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은 여기는 인텔의 CPU를 쓰고 있고요. 옆에 보면은 비전 프로세서라는 부분들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 비전 프로세서 안에서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가 VPU가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한 개는 그 파킹 주차를 할 때 쓰는 그런 비전을 연구하는 그런 데고 나머지는 뭐 전방, 후옆, 측방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일단 주차를 할 때 비전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제일 예민하게 그 제어를 해야 되는 순간이 주차잖아요. 주차 중에 차가 제일 많이 긁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주차 중에 어떤 파킹 공간의 안에서 정말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한 군데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주행 관련한 영상들을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럼 주차 제어 같은 경우에는 그 2021년부터는 이제 원격 주차가 가능해진다는 건데 내려서 이걸 누르면은 차가 알아서 주차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어떤 거를 상상해 보시면 되냐면은 지금 좀 요새 나온 차를 타셔보시면 이렇게 후진 버튼을 누르면은 차를 위에서 보는 듯한 영상이 있어요. 차가 가운데 있고 주변 영상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봐도 위에 뭐 하늘에 카메라가 달려서 차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앞에 보는 애, 옆에 보는 애, 뒤에 보는 애, 뭐 이런 애들이 각자 수집한 영상 데이터들을 가운데로 몰아서 이걸 가지고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걸 구현을 해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전 프로세서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된 거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이게 지금은 내려서 누르는 정도겠지만 그 주차장 안에서 하는 얘기고요. 이게 2024년부터는 발렛 파킹이 가능하도록 좀 구현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발렛 파킹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입구 아니면은 아파트 현관에서 내린 다음에 버튼을 딱 누르면 차가 알아서 주차장에 가서 차를 세워주는 이런 발렛 파킹 기능도 가능해진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2세대 통합 제어기가 추구하고 있는 거는 2023년, 2022년 기준으로 레벨 3의 자율주행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지금 레벨 2도 어떤 차량이 왔다가 뭐 갔다 서다 하는 거, 그 차선을 유지해서 가는 거, 우리 옆 차선으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요. 근데 전방을 주시해야 되고 손을 꼭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운전자가 항상 어떤 신경을 써야 되는 단계가 레벨 2라 그런다면은 레벨 3부터는 차량이 알아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단계가 레벨 3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차량이 뭔가 시그널을 줄 때 운전자님 뭔가 지금 이제는
운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시그널을 주게 되면은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까지 하는 게 3단계고 아예 이런 전방 주시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이 4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이 되면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60km 정도 속도로 이게 그 구현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규제 때문에 그렇고 중국적으로는 HDP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이라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그 HDA를 넘어서는 기능을 탑재해서 130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는 레벨 3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 통합 제어기에다가 지금에 있는 센서에다가 라이다를 더한다든지 라이다 센서 같은 건 좀 고가라서 지금은 안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하면 레벨 4나 5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게 현대차의 계획입니다. 보면서 저는 뭐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뭐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 전문가들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 현대차가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 것 같다. 통합 제어라는 것들이 필요성을 미리 인식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합을 좀 더 많은 부분들을 통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추가로 뭐 좀 더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드라이빙의 영역하고 비전 영역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꼭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겠느냐. 뭐 아예 좀 더 강한 칩 반도체 칩을 이용해서 이걸 하나로 통으로 통합하는 그러니까 아예 통합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비전의 영역이나 드라이빙의 영역이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뭐 AVN이나 이렇게 우리 내비게이션이나 뭐 음악 틀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나눠져 있긴 한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AVN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이런 통합 제어 같은 경우는 일단 인텔 거를 쓰면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연구하는 한편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앱티브라는 회사하고 모셔널이라는 합작사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보면은 이게 뭐 앞서가고 있는 회사들, 뭐 테슬라에 비교하면은 몇 년 정도는 뒤처져 있는 것 같다. 이게 자동차 차체 자체가 아니라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반도체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지 이걸 통합 제어하는 능력들이 한 4, 5년 정도는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런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아, 이게 현대차가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줬다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망을 보면은 2030년이 됐을 때 전체 자동차 판매의 30% 정도는 전기차가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자동차와 여기서 통합 제어가 가능한 자율주행 뭐 그런 모든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완전히 다른 산업군처럼 인식이 좀 되고 있어요. 이거를 그 구현해내는 기술 자체도 기계 기술에서 IT 기술로 완전히 넘어와 있고 여기에 좀 더 더해서 자율주행은 딥러닝을 통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를 잘 만들었다고 해서 앞으로의 자동차를 잘 만들 거라는 것이 완전히 또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현대차가 이번에 공개했던 EGMP 그리고 올해 아이오닉 5를 나누게 될 EGMP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를 만드는 플랫폼이 내연기관 플랫폼에서 전기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어떤 차체의 플랫폼으로서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고 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 자동차를 제어하는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반도체나 통합 제어가 가능한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합 제어기의 개발이 완료되고 기존에 있는 차체와의 그 유기적인 그 IT적인 전자적인 화합이 이루어지면서 차 한 대가 이게 뭐 기계들의 조합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가 돼야 하고 또 그게 꼭 그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을 볼 수 있게 되냐면은 그 OTA라고 불리는 무선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OTA를 통해서 그때그때 뭔가 기능을 업데이트해주고 뭐 주행 거리를 늘려줄 수도 있고 뭐 풀셀프 드라이빙 어떤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도 있고 있는 차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모바일 폰을 쓸 때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모바일 폰과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모바일 폰처럼 자동차도 이게 그냥 깡통차가 있고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로 이게 변화가는 거거든요. 근데 무선 업데이트라는 거는 뭔가 시스템이 뭔가 업데이트가 뭐 프로그램이 바뀌었을 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200, 200개의 반도체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자동차에서는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동차를 통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통합 제어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뭔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량을 개선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량 전체를 제어하고
거기서 뭐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속 성능을 늘린다거나 주행 거리를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 그 제동 거리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소프트웨어로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통신으로 가능하게 하려면은 자동차 차체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어떤 IT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점점 열리고 있어서 이게 전기차 비중이 30%가 된다고 해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을 줄이고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서 그대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동차가 스마트 모빌리티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이 그 시간이 좀 전환의 속도가 걸리는 게 2030년에 된다는 거지 그 차가 그대로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현대차를 인식할 때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된 건 사실 최근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현대차는 어떤 한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였다 그러면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현대차는 정말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된 그 과정들, 여기가 정몽구 회장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작년부터 정의선 회장의 시대가 열렸을 때 앞으로의 현대차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 그러면은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마트 모빌리티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를 만든 그 모빌리티 안에서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는 것이 현대차가 앞으로 나가야 될, 정의선 회장이 새로 만들어가야 할 현대차 3.0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이번 통합지역일 공개를 해줌으로써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들을 수 있었고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앞으로 현대차가 나아가는 방향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정말 집단지성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기술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열심히 뒤처지지 않게 앞서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발전 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